우리가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인이냐, 흡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환자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한 환자가 인지 기능이 너무 저하됐다든지, 의식 수준이 너무 적다면 상심장애 치료를 1차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치료는 수동적인 중재와 능동적인 중재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강 위생이라든지 기능 유지를 위한 구강의 수동적인 움직임, 식이 변화, 식사 시간 조절 이런 것들을 모두 수동적 중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능동적 중재라는 것은요. 삼킴의 어떤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상적인 치료 기법이나 치료적인 기법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는 능동적인 중재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치료는 이렇게 나누기보다는요. 자, 치료 접근 중심법을 의학적이냐 외과적이냐 행동적이냐로 또 나누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의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요. 어떤 영양법이나 약물 관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요. 자, 외과적인 접근이라는 건 수술을 얘기합니다. 뒤에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반지인두 조인근을 위한 수술을 하거나 기도보를 위한 수술을 하거나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외에 행동적인 접근이라 하면 우리가 식이 조절, 자세 조절, 운동 조절, 감각 조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치료 접근 중심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상심장애 전문 치료사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접근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적 접근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비구강 식사가 있습니다. 자, 비구강 식사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경정맥 영양 공급법하고요. 경장 영양 공급법으로 나뉘는데요. 자, 정맥 영양 공급법은 뭐냐면요. 보조적인 관을 통해서 순환기로 바로 영양분을 유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장 영양 공급법은 비구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음식이 소화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영양 공급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경장 영양 공급법이 경정맥 영양 공급법보다 조금 더 선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의학적 환기라고 하는 호위 영양관이라든지 위절제관이라든지 위공장 절제관 등은 전부 경장 영양 공급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너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접근법의 유형보다는 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직접 치료, 간접 치료, 보상 전략, 재활 치료를 구분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의 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접근법이 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 위 영양관인데요. 네, 이렇게 코에서 이런 튜브를 삽입해서 이렇게 위까지 튜브를 삽입한 영양법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구강식도관이나 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의학적인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영양 공급법의 문제점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 공급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구강 시기부터 각 다양한 영양 공급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각기 위험 요소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예컨대 구강 시기를 하는 거의 가장 장점은 뭘까요? 자, 입을 통해서 식사를 먹는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삼킨다라는 것은 영양만을 공급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정신사회적인 만족감을 이런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씹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또 만족감도 얻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구강시기를 해야 실은 정상적인 소화 능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시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흡인이 위험이 있다든지요. 칼로리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반면에 영양 공급 방법이 경정맥 영양 공급법인 경우에 상킴장애 환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흡인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영양 결핍에 대한 합병증도 적습니다. 이런 건 장점인데 다만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거 사실은 경정맥 영양 공급법은 단기간에 사용되는 영양법입니다. 무엇보다 기흉이라든지 폐혈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은 경정맥 영양 공급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위 영양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절차로 식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만 이건 역시 가장 좀 문제되는 것은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식도 역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입이나 인두에 불편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종합하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거죠. 환자들이 코위 영양관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뭅니다. 자, 그다음에 위절제관이 있습니다. 위절제관은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교체가 용이합니다만 불편감도 좀 적습니다만 역시 출혈이나 위식도 역류나 위장 자극의 위험 요인이 또 있죠. 위공장 절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식도 역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관 교체도 어렵고요. 설사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식도관은 식이 적용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다른 영양관들이 좀 불편한 거에 비해서 구강식도관은 조금 만족감을 보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이걸 하려면 구강 반사가 저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반사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구강식도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지 기능 영역도 좋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위험 요인, 고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사실 이런 다양한 영양 공급의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건 없고요. 사실 우리가 장단점을 잘 고민해서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과적 접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다양한 중재법들인데요. 자, 외과적 접근은 우리가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게 보면 반지 인두 조인근 이완을 위한 치료가 있고요. 기도보호를 위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부식도 조인근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실 보톡스예요. 예, 이 오타인데요. 보톡스의 주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자, 보톡스라는 거는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로도 보톡스가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보톡스 주름 개선을 위해서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맞아주셔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자, 보톡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반지인두근 절개술을 고려합니다. 자, 이게 반지인두근 절개술이라는 건데요. 뇌졸중 환자에게 이게 좀 효과적이다라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반지인두 조인근 이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결과들이 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보호를 위한 치료법의 대표적인 것은 성대를 내전시키는 갑상 성형술이 있습니다. 자, 이걸 피혈연골 내전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영구적인 편측 성대마비 환자에게 시행이 될 수 있고요. 국소마취하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수술 중에 음성으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이런 이식물을 선택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드내 주입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후드내 주입술은 이 플라스틱 조직이죠. 테프론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콜라겐이라든지 자가지방을 성대주름에 삽입해서 좀 이 성문의 틈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상심장애를 위한 외과적인 수술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접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접 치료에 대해서 좀 아주 개괄적인 맥락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 치료 방법은 보상 전략과 재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전략이란 무엇이냐면요. 음식이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강과 인두를 통과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강과 인두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자세 변화 같이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구강 준비기와 구강 통과 시간, 인두 통과 시간이 아주 긴 환자들한테 유용하고요. 네, 이런 보상 전략이 유용합니다. 자, 보상 전략에는 자세 변화, 매뉴버, 음식 덩이 조절, 식이 조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전통적이고 삼킴 치료법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보상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 변화는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치매 환자라든지 또는 베르니케 실어증, 워니케 실어증 같은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런 구원 명령을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겐 자세 변화를 수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음식이 내려가는 방향을 바꾸고요. 인두 면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 변화는 앉은 자세부터 바로 누운 자세, 정상적으로 측으로 돌아 누운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한글 파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메뉴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 전략으로는 메뉴버가 있는데요. 삼킴 요구되는 생리학적 측면을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을 우리는 메뉴버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식사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음식 덩이의 흐름이나 삼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바꿔주는 이러한 메뉴버,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메뉴버를 써야 될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상 전략에 있는 메뉴버는 맨델슨 메뉴버가 있고요. 발살바 메뉴버, 성분이 삼킴, 최대 성분이 삼킴, 힘껏 삼킴, 반복 삼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나온 메뉴버들은 다 보상 전략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뒤에 보면 나중에 마사코 메뉴버라든지 쉐이크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활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전략하고 재활치료가 어떠한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맨델슨 메뉴버나 발살바 메뉴버는 안전하게 삼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덩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대표적인 보상 전략의 하나입니다. 크기나 양, 점도, 재질, 맛, 온도에 따라서 이것을 다양하게 조절 가능한데요. 운동 또는 감각 이상으로 인해 다양한 삼킴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구강으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 조절이 또 있을 수 있죠. 자, 식이 조절이라는 것은 액체 식이 단계가 있고 고체 식이 단계가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점도가 있는 액체부터 아주 묽은 액체까지 그런 단계별로 이런 보상 전략을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예, 이런 삼킴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재활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자, 재활치료 기법은 보상 전략과는 다르게 환자가 삼키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운동이나 감각 변화를 우리는 재활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킴 생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일컫는데요. 자극치료나 운동치료 또 여기 또 메뉴버가 들어가죠. 재활치료의 메뉴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긴장도 조절에 의한 여러 가지 자세 조절 훈련을 우리는 재활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 반사의 억제와 삼킴 반사를 촉진하고요. 또 근육의 강화 운동과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를 저하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재활치료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자극치료가 있는데요. 감각을 자극시킨다든지 감각을 인식하고 반사를 촉진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온도 촉각 자극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그 전국의 활이라는 부위를 아이스 스틱으로 차가운 온도를 통해서 자극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잠깐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그러한 방법이 대표적인 자극치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반사 촉진 기법, 우리가 촉각 자극을 통해서 정상 반사를 촉진하는 그런 기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각인식 기법은 자,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방법인데요. 신경학적 인식 기능이 전혀 없다면 실은 감각인식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자극치료 방법이 대표적인 재활치료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운동치료법입니다. 자, 대표적인 구강운동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볼이나 턱, 입술, 혀, 음식덩이를 이용한 이런 구강운동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인두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혀의 기저부나 연구개나 마사코 매뉴버, 쉐이커 운동 등이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맨델손 매뉴버라든지 이런 거와는 다르게 또 여기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게 마사코 매뉴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재활치료에 들어가냐면 마사코 매뉴버는 삼킴과 관련된 직접적인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쉐이커 운동.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강인두 운동이죠. 자세한 건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인 정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후두 운동이 있고요. 자, 후두 운동이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시버만 성대 치료. 이게 뭡니까? LSVT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LSVT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이 LSVT가 바로 음성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그 방법이죠. 자, 어떤 분들에게 많이 사용됩니까? 파킨슨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음성 치료법 중에 하나가 LSVT인데 이것이 후두 운동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후두 운동을 위한 아주 정설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LSVT입니다. 그 다음에 기구를 이용한 운동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기자극. 자, 전기자극이 대표적인 게 NMES라는 게 있죠. 네, 경부구조형 전기자극 치료가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설앱계라든지 생체 데모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운동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좀 간단하게 보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삼킴장애 환자를 위한 혀 운동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혀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킴장애란? 삼킴장애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뇌졸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 두경부암 환자 등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삼킴장애가 있으면 음식물을 삼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례가 들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예방하고 음식물을 안전하게 삼키기 위해서는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씹어서 덩어리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원활한 혀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뇌손상이나 수술로 인해 혀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삼키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 혀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운동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혀 운동. 혀 앞으로 내밀기.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습니다. 입술을 편하게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미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단, 운동을 할 때에는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술 직후에는 너무 무리해서 혀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혀 끝 위로 올리기. 입술을 편하게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면서 동시에 위로 올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 끝 아래로 내리기. 입술을 편하게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면서 동시에 밑으로 내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 좌우로 움직이기. 이라고 발음하는 모양으로 입을 만든 상태에서 혀를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입꼬리로 가져가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 끝으로 어금니 마사지하기. 혀 끝으로 양 어금니가 끝나는 부위를 마사지하듯이 문지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 끝으로 양볼 밀기. 커다란 알사탕을 먹는 것처럼 혀 끝으로 양볼을 볼록하게 만드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를 잇몸으로 올리고 내리기. 혀를 위 잇몸과 아래 잇몸 사이에 번갈아 가면서 숨기고 3초간 유지하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입천장을 따라 혀 말아 올리기. 혀 끝을 올린 다음 입천장을 따라 말아 뒤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스트레칭 후에는 목과 머리가 뻐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삼킴장애 환자를 위한 혀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혀 운동 예를 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매뉴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매뉴버 중에서 맨델슨 매뉴버라든지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힘껏 삼킴, 반복 삼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건 이제 보상 기법에 대한 매뉴버고요. 자, 근긴장도 조절에 의한 자세 조절 훈련은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NF에 의한 대각선 운동법 이런 것들 사실 물리치료의 방법들이고요. 이런 것들 뭐 간단히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 자세가 불안정한 환자라든지 목의 경직이 심한 환자들은 다양한 억제와 촉진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바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긴장도 조절에 의한 또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유지가 어렵다면 머리 자세를 조절하고요. 자, 고개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삼킴장애 환자들은 자, PNF라고 하는 고유수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및 구강 안면 조절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체를 조절 치료한다든지 얼굴 조절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강 준비 단계나 구강 단계 삼킴장애 증상과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음식을 입 밖으로 흘린다든지 음식물 덩어리, 볼루스를 만들지 못한다든지 음식 이동을 못 시킨다든지 고랑이 고이는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구강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증상법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고요. 자, 인두 단계는 이러한 증상법들이 있죠. 여러 번 나눠 삼킨다든지 코로 역류가 된다든지 삼킴 일어나는 도중에 기침을 한다든지 후두 계곡에 잔여물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인두 단계에 효과가 있는 재활 치료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보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어떠한 환자들에게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킴장애를 위한 여러 가지 관리법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삼킴 기능을 우리가 중지시켜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방법들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뭐 혹시라도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임리 매뉴버 같은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나 박테리아 감염이나 인후두 역류 현상들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됩니다. 또 감염 관리를 위해서 항상 손을 씻는다든지 청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그 치료법에 대한 어떤 개설적인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치료법에 대한 오늘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신다고 생각이 들 텐데, 당연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괄적인 내용에서 어떠한 치료법이 있는지의 분류만을 좀 강조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치료법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법 선택이라든지 치료법 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